며칠 전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잡게 되면서 혼자 살기로 결심한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을 구했다. 가격도 저렴하고 교통도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계약 후 짐을 싸들고 이사를 했다. 원룸 건물은 오래된 5층짜리였고 나는 3층 방을 배정받았다. 고풍스러운 느낌의 나무 계단과 낡았지만 깨끗한 복도가 어딘가 모르게 편안했다. 이사를 마치고 몇 주가 지나던 어느 날 최근 호황에 들어서니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바람 소린가 싶었으나 잘 들어보니 그건 아주 낮고 희미한 속삭임이었다. 고려 건너번 방에서 나는 듯했지만 누구의 목소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다음 날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인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건너번 방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 이웃은 의외로 그 방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했다. 건물이 오래되고 약간은 촉촉해 빈 방이 꽤 많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오싹함을 느꼈지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겼다. 속삭임은 계속되었다. 며칠간은 무시하고 지내려 했지만 점점 길고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호기심이 더해져 결국 여러 날 밤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문에 귀를 대어 더 잘 들으려 하였다. 어느 날 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도와줘 라고 들렸다. 순간 식은땀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나는 그날 밤 건너번 방으로 향했다. 문틈으로 비쳐오는 불빛은 없었고 문은 닫혀 있었다. 조심스레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역시 잠겨 있었다. 더 큰 용기를 내어 복도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의외로 깔끔했다. 그러나 방 한켠 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 위에 무언가 보였다. 그건 다름 아닌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다. 가까이 들어가 볼 수 없어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어떤 여성의 모습이었다. 문득 사진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내 흑백의 시선이 나를 쥐어잡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그녀를 잊지 말아요 라는 목소리에 훔친 놀라디를 돌아본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꿈이었던 걸까 싶었지만 방 안은 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서둘러 복도로 나가니 건너번 방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 안을 두려운 마음에 다시 들여다보니 아까 본 사진은 온데간데 없고 빈 방 안은 고요하게 나를 맞이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속삭임은 사라졌다. 건물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그 문 앞을 지나가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곤 했다. 어쩌면 그 사진 속의 여인은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일까? 알지 못할 미스터리가 나를 여전히 쫓아다니는 듯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 그곳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때때로 그 흑백 사진 속의 미소를 떠올리며 쓸쓸함과 함께 그 방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고는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민들은 대부분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왔지만 이상하게도 외지인은 거의 찾아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가운데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울림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가까이 가면 심한 이명 같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었죠. 이 저택은 수십 년 전 한 부유한 가족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짧은 기간 내에 전부 사망하거나 다른 곳으로 사라졌고 집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저택 근처에 가는 것을 꺼려했지만 그 소문은 바깥 세계에도 조금씩 퍼져갔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소설가 한 명이 이 저택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설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저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저택에 발을 들이자마자 그는 섬찟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택은 분명 오래된 모습이었지만 어디선가 매캐한 냄새와 함께 벽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간신히 용기를 내어 저택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거실에는 먼지가 쌓인 가구들과 시간의 흐름을 덜 느낀 고풍스러운 물건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설가는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들, 속 인물들의 눈빛이 마치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저택의 구석에서 또렷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소리에 그는 울림이 들린 곳으로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그가 도달한 곳은 집의 지하실이었습니다.
지하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그가 힘을 주어 당기자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지하실은 어두운 계단 아래로 이어졌고 그는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공간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속삭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넓고 큼직한 오르골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오르골 가까이 다가간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쾅 소리 내며 닫히더니 갑자기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놀라 얼른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르골에서는 저절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그의 귓가에는 아이의 노래 부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아이의 소리는 늘어지며 울리는 에코와 함께 그를 주위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소설가는 지하실을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붙잡으려는 듯 주위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그의 몸을 감쌌습니다. 드디어 계단을 올라 도착한 문 앞. 하지만 문은 떡하니 잠긴 상태로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던 그의 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가족이 되어줘. 그는 그 목소리가 저택의 주인이었던 가족의 거심을 직감했습니다. 목소리는 자꾸만 그를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인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멀리서 들려오는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허겁지겁 저택을 빠져나온 그는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소설가는 그 경험을 글로 쓰면서도 결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울림의 집은 여전히 그곳에 있고 그 집에 얽힌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채로 어딘가 다른 이들의 호기심을 부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민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민수는 부모님이 시골집을 잠시 비우시는 동안 집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부모님께서는 한 달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셔서 민수는 홀로 시골집에서 그 시간을 보내야 했다. 처음 몇 주는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넓은 들판과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민수에게 평화를 주었다. 그러나 여행이 시작된 지 세 번째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이었다. 집 인근에 있는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짐승 소리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점점 더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처음 이틀은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낮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그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민수를 이상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밤이 되자 민수는 문득 그 소리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손전등을 들고 숲속으로 향했다. 그 소리를 따라가던 중 민수는 오래된 산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길은 마을에서도 전혀 본 적이 없는 낡은 길이었다. 민수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길을 따라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수는 거대한 고목 앞에 도착했다. 그 나무 주위에는 오래된 돌 비석들이 세워져 있었고 모습으로 보아 오래된 묘지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는 섬뜩한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분명한 속삭임이었다. 돌아가라. 여기 있지 말아라. 민수는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보았지만 주위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재빨리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민수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숲으로 이끌려갔고 고목 주위에 있던 돌비석들이 서서히 사람의 형상을 띠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민수를 향해 다가오며 소리쳤다. 여긴 오면 안 돼. 민수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그 후로도 며칠간 그 목소리와 악몽에 시달렸다. 결국 그는 그 일이 너무 괴로워 마을의 원로를 찾아가게 되었다. 마을의 원로는 민수에게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곳은 오래전 이 마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장소라고 했다.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원인 모를 전염병으로 모두 사망했고 그들이 묻힌 장소가 바로 그 묘지였다고 한다. 그들의 영혼이 아직도 그곳을 배회하며 살아있는 이를 쫓아낸다고 전해졌다. 민수는 원로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 길고
기묘했던 경험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후로 그는 절대 그 숲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부모님이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민수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놀라며 그를 위로했고 그 길고 오싹했던 한여름, 밤의 사건은 서서히 잊혀졌다. 그러나 민수에게 그 시골집과 숲은 언제나 소름 끼치는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생 지우는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느라 잠을 설치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새벽 3시쯤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던 그는 그날따라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지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는 희미한 불빛에 쌓여 있었고 그는 발소리를 최소화하며 걸었다. 어느 순간 등 뒤에서 낯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끈적한 무언가가 복도 바닥을 스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지우는 가슴이 쿵쾅거렸고 서늘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 소리는 이제 그의 바로 뒤에서 멈춘 듯했다. 등 뒤에 느껴지는 무언가의 시선, 목덜미에 닿는 한기의 느낌이 그를 소름 돋게 했다. 고개를 돌릴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서 빠르게 자신의 집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정말 실감나는 꿈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꿈속에서 들었던 그 끈적한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이상하게도 그 꿈은 매일 밤 반복되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같은 시각, 그 소리와 함께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했다. 전등이 깜빡이거나 집안의 물건들이 제자리를 벗어난 채 발견되곤 했다. 어느 날 밤, 더 늦게까지 공부하다 일어선 지우는 그날도 같은 꿈을 꿨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복도를 뛰던 그는 발 앞에 낯선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한쪽 구석에 돌돌 말려있는 낡은 양탄자처럼 보였다. 뭔가 이상한 느낌에 다가서자 그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주저하며 양탄자에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양탄자 속을 우두둑 대며 휘감던 끈적한 것이 그의 팔을 휘감았다. 그때서야 지우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한때 인간이었으나 이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된 모습이었다. 복도를 헤매던 모든 소리와 시선의 근원이 바로 그것이었다. 꿈속에서 깨어난 지우는 온몸에 식은 땀을 흘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방 한 구석에서 실제로 그 끈적한 물체가 꿈속에서 본 것처럼 만들어진 양탄자 모양으로 꿈틀거리고 있었다.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에 그는 비명을 질렀고 방금 전 꿈속의 모든 일들이 환영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집을 떠났지만 그 끈적한 존재의 악몽은 그를 쫓아다녔다. 이후로도 이 아파트에서는 불가사의한 소문들이 계속되었고 그 집에 들어온 이들도 하나같이 매일 밤 꿈속에서 시달리며 지훈이 경험한 기이한 현상을 반복적으로 겪었다고 한다. 마치 그 장소에 깃든 어떤 원한이 끈질기게 이들을 괴롭히듯이 말이다. 강남 아파트에 대한 이 공포, 이야기는 그렇게 인터넷을 떠돌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